네, 안녕하세요. 이정 법무사입니다. 자, 원래 그 형법 문제는 사실은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문제이고요. 사실 실제로 이제 학원 모의고사를 봤을 때 변별력이 굉장히 뚜렷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채점을 해보면은 잘 쓰신 분하고 못 쓰신 분이 차이가 많이 벌어져요. 문제를 가르쳐주고 시험을 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 문제를 보니까 이번에 1차 때 좀 출제 오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2차 그 출제위원 뽑을 때 좀 이렇게 출제 경험이 많으신 분을 뽑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은 우리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거, 수험생들이 어떤 실수를 많이 하는 걸 알고 출제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소송사기만 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범죄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소 위조나 동행사죄, 위계 공무집행방해죄라든지 사무소 위조 동행사죄 이런 범죄들이 소송사기하고 많이 엮이잖아요. 이런 거 쓰지 말고 소송사기 집중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기수미수 밝히라고 해놨습니다. 자, 기수미수 밝히라는 말은 여기에 대해서 논점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당연하게 써야 되는 것들을 특별히 관료안에 넣어놨다는 것은 경고문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존등기 말소송은 기수시기가 쟁점이 되는 판례죠. 원래 이거는 보존등기 말소송 같은 경우는 기수시기를 써줘야 되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등기하고 구분하셔야 되는데 보통 이제 그 이전등기 같은 경우는요. 자, A가 예를 들어서 B에 앞으로 이렇게 이전등기를 했다. 근데 갑이 이전등기 말소송을 제기해가지고 B 등기를 말소했다고 하는 경우하고요. 그 다음에 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자, 보존등기 되어 있을 때, 이게 국가 앞으로 보존등기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갑이 자기가 뭐 권리자임을 주장을 해서 보존등기 말소송을 제기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보존등기가 말소됐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소유권자가 되는 게 아니고, 이전등기 말소했다 해가지고 이 사람 소유권자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걸 똑같이 봤었어요. 옛날에는 어차피 이건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권리를 취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옛날에는 소송사기 잘 안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요 판례는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이 판례는 아직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요 판례가 변경이 된 거예요. 자, 이전등기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말소를 한다 하더라도 이건 이전등기는 그 두 사람이 같이 신청을 해야 되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죠. 근데 보존등기 말소했을 때는 이 사람이 판결문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습니까? 단독으로 등기 신청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 전상이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상이익.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단독으로 소유 명의를 얻을 수 있는 이익, 이거를 전상이익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등기와 보존 등기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수 있는 지위는 언제 취득합니까? 승소 판결 확정됐을 때 취득한다는 거예요. 자기 앞으로 등기할 때가 아니라 승소 판결이 확정이 됐을 때 이때 이 지위를 취득하니까 이때 승소 판결 확정됐을 때 이때 기소가 된다는 거. 이거 적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원래 소송사기는 승소 판결 확정됐을 때 기소가 되잖아요. 근데 보존등기 말소송의 경우는 이런 넘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써주라는 내용이죠. 자, 두 번째 문제는 최신 판례인데 이게 되는 경우하고 안 되는 경우를 같이 써주는 게 좋습니다. 집행법원을 기망하는 경우 소송사기 가능해요. 그런데 이게 소송사기 되기 위해서는 적극적 사유를 써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변호사, 예를 들어서 뭐 변호사하고 내가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얼마를 지급했다 해가지고 계약서를 갖다가 막 위조해가지고 제출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기망이 인정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소송사기가 되기 위해서는 적극적 사유를 써야 되는데 단순히 허위 주장을 한다든지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키워드가 있죠. 소송사기를 너무 쉽게 인정하면 민사재판제도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민사재판제도 위축, 이게 키워드잖아요. 그래서 소송사기는 엄격하게 적용돼야 되고 적극적 사유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민사재판제도 위축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판단해야 된다. 따라서 변호사 비용과 관련된 특별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기망이 인정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이게 이제 두 번째 1번에 2번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2문 같은 경우는 이건 보자마자 손자 할아버지 계좌이체 사건 바로 아셔야 됩니다. 손자 할아버지 계좌이체 사건은 이건 친족 성도를 묻는 문제죠. 친족 성도를 묻는 문제. 그래서 원래 다른 사람의 어떤 물건을 가져가가지고 다른 데 사용했을 때는 가져간 행위란 판단하고 사용하는 판단을 둘로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가져갈 때 이제 이게 절도죄, 이걸 사용할 때 금요상사기죄죠. 이제 친족 상도례가 문제되는 건데, 자, 친족 상도례의 경우에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이런 경우에는 형면제죠. 형면제. 그 다음에 그 외 친족의 경우는 친고죄잖아요. 친고죄가 되는데,
지금 여기에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왔단 말이에요.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오고 요거는 합헌 결정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원래 이 판례 사안이 할아버지잖아요. 할아버지가 원래 판례 사안입니다. 할아버지가 직결족 아닙니까? 그 직결족이니까 이거 형 면제해야 되는데 이거 헌법 불합치가 나왔으니까 이걸 갖다가 이렇게 삼촌으로 바꾼 거예요. 삼촌으로. 삼촌으로 바꿨는데 자 문제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자 이문에 그 문제를 보면은요. 이문에 보면은 여기 그 문제 그 서술된 것 중에 맨 앞에 보면은 갑은 삼촌 병으로부터 자 집안일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갔다 이런 이야기 나오죠. 이게 바로 동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우리 법무사 시험 기출문제 어떻게 나왔냐 하면 누나 집에 갔다가 자기 집으로 되돌아왔다 이렇게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갔다가 되돌아온 게 아니라 불러서 갔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동거하지 않는 친족이라는 걸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할아버지를 갖다가 동거하지 않는 삼촌으로 바꾼 거죠. 동거하고 있으면 이쪽으로 가버리니까 동거하지 않는 친족으로 본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요? 친고죄가 되잖아요. 친고죄. 그러니까 자 절도죄에서 친고죄가 되는데 지금 여기서 고소를 했잖아요. 고소를 했으니까 주도 처벌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자 그러면 컴퓨터 상호사기죄도 그러면 고소가 필요한가 문제죠. 자 여기서 컴퓨터 상호사기죄 어떻게 봅니까? 자 원래는 할아버지예요. 지금 삼촌으로 지금 바꿔놨어요. 자 삼촌 거래 금융기관이 있고 지금 뭐 그 조카가 있다 그러면은 판례가 뭐라고 합니까? 삼촌과 금융기관 사이에 원래 예금 계약이 있는 경우잖아요. 예금을 지급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계좌 이체를 하니까 원래 예금 지급 의무가 있는 상태에서 계좌 이체까지 하니까 환거래 약정상 이체 금액 상당의 지급 의무도 발생한다. 이중 지급 위험의 원칙적 부담자는 원래는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거래 금융기관이 피해자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우리는 할아버지를 삼촌으로 바꾸면 되겠죠. 이게 컴퓨터 상호사기죄 피해자는 삼촌 거래 금융기관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삼촌 거래 금융기관이니까 금융기관하고 친족 관계 없죠. 그러니까 친족은 적용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친족도 적용 안 되면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친고죄 아니란 이야기죠. 친고죄 아니니까 어떻게 돼요? 그대로 처벌할 수 있다 이거죠.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다. 자 절도죄는 고소가 있으니까 친고죄로서 처벌할 수 있는 것이고 컴퓨터 상호사기죄는 친족 적용 안 되니까 친족 적용 안 되니까 고소 없어도 처벌할 수 있다. 이게 결론이 되는 겁니다. 다른 범죄들은 전부 부차적인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마지막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경매절방해죄인데 이게 잘 안 나오던 범죄잖아요. 근데 최신 판례로서 제가 들었던 건데 자 경매절방해죄 같은 경우는 제가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그랬어요. 하나는 뭐냐면 경매 입찰 절차가 존재해야 된다. 이거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한 요건이 되고요. 또 하나는 가격을 결정하는 데뿐만 아니라 공정한 경쟁 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요거 두 개만 외우라 그랬어요. 그럼 이걸로 풀 수 있죠. 지금 가격 형성을 방해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기가 최고가 매수인으로 해가지고 계속 유찰시켜가지고 가격 형성 자체를 방해하니까 경매 방해죄 성립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포스해주면 되죠. 자 위계한 공무집행 방해죄는 이것도 제가 하나만 외워두라 그랬어요. 구체적인 직무집행이 저해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한 데까지 이르지 않는다면 위계한 공무집행 방해죄 성립하지 않는다. 그것만 쓰면 되는 거죠. 이게 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아까 변별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완벽하게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원래 시험 끝나고 나면은 아무리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연습했다 하더라도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가물가물하고 할아버지를 갑자기 삼촌으로 바꿔버리니까 막 머리가 막 복잡해지잖아요. 이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우리가 실제 시험에서 그 쓰는 내용들이 평소에 공부할 때 그 쓰는 만큼 그렇게 만족하게 안 되거든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더 이렇게 좀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 그런 경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발표할 때까지 너무 그 해설 자료 보고 너무 좌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 여기서 친족상도례에서 제가 정말 많이 이야기한 게 있거든요. 친족상도례 쓸 때는 항상 범죄 성립하고 나서 쓰세요. 친족상도례를 쓸 때는 범죄 성립한다 하고 난 다음에 쓰는 겁니다. 이걸 제가 좀 약간 과장해서 수십 번도 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법무사 수험생들이 여기서 많이 틀리거든요. 저기 사법시험이나 이쪽에 뭐 일타 강사 뭐 이렇게 강의들 이런 거 강조 안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디폴트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거기 때문에 안 틀려요. 이런 부분에서는. 근데 법무사 우리 시험은 1차에 이게 과목이 없다 보니까 구성요건, 위협성 책임, 처벌조건, 소추요건 이 범죄 틀에 대해서 틀리시는 분이 있어요. 친족상도례는 범죄 성립요건이 아닙니다.
친족 상대 범죄 성립권 아니에요. 근데 친족 상대를 정하니 뭐 범죄가 성립한다 안 한다 이런 말 쓰면은 채점하시는 분 막 뚜껑 열립니다. 근데 이거를 아무도 이해를 안 해. 우리가 지금 1차에서 이런 걸 안 하기 때문에 자꾸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좀 그 관심을 가지고 모의고사를 연습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 노장이신 분들 있잖아요. 어느 정도 실력은 되시는데 계속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만 보셔도요. 모의고사 계속 연습하셔도 어느 정도 그 수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몇 년 공부했다 뭐 이것보다도 그 쓴 펜을 내가 예를 들어서 한 자루 다 쓰고 나면은 이거 버리지 마시고요. 빈 펜을 다 쓴 펜을 한번 모아보세요. 내가 몇 자루를 썼는지. 1년 내도록 막 한두 자루 가지고 막 그냥 계속 쓰고 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쓰시고 제 피드백을 받고 그럼 어디에서 실수하는지 제가 강조를 드리거든요. 그럼 그걸 딱 자기 걸로 해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혼자서 이렇게 계속 보다 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쓰는 연습을 하시라. 제가 그걸 좀 강조 드리겠습니다. 10분 조금 넘었네요. 여기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